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지금 채널A 1층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열 감지 카메라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국민의 마음이 저희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전국 전역에서 마스크 공적 판매가 시작됐지만 판매가 개시된 지 10분 안에 준비된 마스크가 모두 소진이 돼서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되돌려야 했던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사탕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마스크 3, 4일씩 써도 괜찮다. 그리고 전북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은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어제도 수많은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구시장은요,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과연 대구 상황이 어떤지, 대구시장이 말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왜 발동 안 하느냐, 긴급 명령권은 뭔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온 국민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본인의 암보험을 깬 기초수급자의 이야기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면에 실었습니다. 꼬깃꼬깃 성금, 응원편지, 깨어난 함께 극복 DNA.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전국 각지에서 구호 물품과 성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의 주인공은 본인이 기초수급자이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어렵게 모은 본인의 암보험금, 위약금까지 암보험금을 주민센터에 전달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깜짝 놀라서 안 받겠다라고 했지만 간곡하게 대구를 돕고 싶다라고 이 기초수급자, 장애를 가지신 분이 간곡하게 밝히셔서 결국 주민센터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 노력 아마 온 국민의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에 쏟아지는 전 국민의 관심, 대구 병원에는 보험 물품과 식량 등이 비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사진에 주목하고 있는데 어제 공적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마스크 5장 1인당 하루에 살 수 있는, 중앙일보 사진 제목 볼까요? 마스크 5장 구하려 언제까지 이렇게 줄 서야 합니까? 많게는 5시간, 적게 잡아도 3, 4시간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다가 감염될 판이다. 중앙일보는 다른 기사 제목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 왜냐? 정부가 준비해놓은 마스크가 조기에 다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하루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통장이 나눠주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처를 늘리는 겁니다.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양도 늘리는 겁니다. 마스크 확보부터 돼야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성년 확진 이틀 새 배 늘자 교육부가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습니다. 대신 방학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주 더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3주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북 교육청의 교육감이 마스크를 왜 써야 하나? 라고 말하고 교육청 코로나 전담 직원들에게도 마스크를 씌우지 않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5시간 동안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고 허탕친 이 국민들의 마음을 교육감이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의 치명률은 0.5%. 그런데 70대 이상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고위험군은 3%가 치명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통계를 분석해보면 내용은 유의미한데요. 일단은 인구 10만 명당 8.1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특이한 거는 20대 확진자가 29.3%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0대가 거의 30%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신천지
소속의 교인이 20대, 30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 통계가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확진자 수가 더 높습니다. 2,621명, 62.2%가 전체 확진자 중에 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미국은 고위험 국가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대해서 입국대에서도 의료검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가는 전 노선을 발행검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더블체크, 이중검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국적기들이 출발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사진도 오늘 서울신문에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입국 제한, 입국 금지시킨 국가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항의도 해보고 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대구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대 교수입니다. 바이러스 전공하신 김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의도 정치판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시 3관왕 출신의 천재 국회의원 고승급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촌철 살인의 칼럼니스트 기생충 박사 서민 당국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긴급명령. 대구시장이 대통령에게 거의 울먹이다시피 할 정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잠시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엄지척. 신천지의 교주격인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가면서 이렇게 엄지척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엄지척을 한 걸까요? 엄지척의 의미는 뭘까요? 누구를 향한 엄지척일까요? 잠시 후에 영상 만나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발원지입니다. 이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조사를 시키라는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발원지 중국 아닌가요? 이 의도는 무엇일지도 잠시 후에 풀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공안이 아예 이번엔 우리 교민들의 집 대문에 대못질을 실제로 한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대못질,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대목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김지현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3,000개의 병상 확보가 절실하다. 대구 이야기입니다. 대구시장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하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대구 상황이 절박했으면 긴급명령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싶습니다. 일단 밤사이 코로나 확진자 통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가 추이 그래프가 여전히 가파릅니다. 4,335명,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밤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으면 이 수에서 변동이 있겠죠. 과연 얼마의 확진자가 추가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어제 밤사이에 추가된 확진자 수가 이렇게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4,335명, 599명이 하루 사이에 늘었고요. 사망자 수도 2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 명이 더 추가됐군요. 조금 전 방송 전까지만 해도 28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사망자가 29명. 어제 하루 최다 10명 사망을 했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구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섰고요. 경북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624명. 서울 91명, 곧 100명을 넘어서겠고요. 경기 92명, 부산 88명, 충남도 78명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직원 등 10명이 일단 확진이 됐고요. 김천교도소 재수자 2명 추가 확진, 대구지법 안동지원 공익요원도 확진, 경북대 총무팀장 확진, 공간 폐쇄됐고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간 더 추가로 연기가 됐고요. 대학가는 재택 수업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 박사님,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599명 늘었고 조금 전 사망자 수도 한 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 수도 29명이 됐습니다. 4,335명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29. 이 숫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일단 전수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도 거의 6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결과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는 이제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예.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대구 경북 이외에도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서울 91, 경기 92, 부산 88, 충남 78. 네, 그 얘기는 뭐 그게 비단 이제 신천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하루에 뭐 적게는 뭐 수백 건에서 많게는 600건까지 나오는 확진자보다는 줄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이런 확진자의 증가세는 계속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이 증가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 상당히 저희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그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라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님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병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달라라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길래 살펴보시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입원 대기자만 2,000명. 우리가 다 같이 봤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한 대구 주민들의 사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사망한 확진자의 따님은 차라리 우리 엄마가 신천지였다고 거짓말을 할 걸 그랬다라고 울부짖는 모습까지 저희들이 어제 다 목도를 했습니다. 대구의 상황입니다. 환자 분리에도 역부족. 대구시 생활치료센터에 710실이 확보됐지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경증 환자 160명이 입소됐고요. 대구 확진자 3,081명 중 총 1,050명이 입원을 했고 2,000명이 입원 대기 중이다. 경증, 중증 환자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장이 얘기에 따르면 3,000실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는 건데 고승급 변호사님 나오셨잖아요. 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이게 뭡니까? 헌법에 보면은 뭐 천재지변 또는 뭐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에 국회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가 있고요. 국회에서 이제 나중에 소집이 돼가지고 논의하는 결과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그때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권영진 시장이 긴급 명령을 이제 중앙정부 요청한 거란 말이죠. 병상 때문에. 근데 병상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한 걸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지방정부의 권한인지 아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2, 3일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증 환자 안 받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 이 고발한다는 것은 시민단체가 할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그 국민들은 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특단의 대책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마스크 대란 또는 병상 대란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좀 강하게 그림어줘야 된다. 그 재난 극복을 위한 전략 자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배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 연기로. 이런 부분들도 돌봄 대란에 대해서 국가가 좀 개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에서 지금 전부 입국 금지가 돼가지고 뭐 신혼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위약금 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들이. 이 가지고도 정부에서는 개별적으로 협상해가지고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소비자원에서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 기준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몇 대 몇으로 분담하는 게 좋겠다고 공고사항이라도 해주게 되면 혼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 권영진 시장이 한 그 긴급명령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시급하게 중앙정부에서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은 그럼 국회 의결 없이 대통령이 발동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전형적으로 금융 실명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국회는 있었고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소집해가지고 논의하다 보면 금융 실명제 이게 다 비밀이 새 나가고 이게 실효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소집할 수 실제로 있었지만 대통령이 그 긴급 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여야가 모여가지고 어느 대책을 하느냐, 임대료 깎아주는 것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코로나 종식 될 때까지 이거 해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말로 정말 긴급 명령권에 좋은 그러한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대구에 병상이 부족하다. 특히 2,000명 가량이 병원 진료를 못 받고 대기 중이다. 이 말인즉슨 자가격리 중이라는 거예요. 확진자 중에. 이 중에서 몇 분 사망하신 케이스까지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런 긴급 명령권을 통해서 병상이 확보될 수 있다면 대구 상황은 크게 호전될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 거는 지금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중에는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전화문진이나 이런 정도를 해서 상태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얘기 나오는 그 생활치료센터를 더 확보를 해서 경증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지만 중증으로 예후가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쨌든 생활치료센터 등과 같은 요런 시설, 격리 시설 자체를 확보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가 대부분 나오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이 정부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진영 행안부 장관이 정부 요인 중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공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18일 날 첫 사망자가 나오고 19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이런 행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다른 일을 전부 안 할 수는 없고요. 국가의 일부 기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 13일에 머지않아 진정될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확산 방지 소홀이 있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으로 왔다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진자가 안 나온 잠깐 기간 동안에 이제 이대로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진영 행안부 장관이 일단은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와 관련돼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질문이다라는 식으로 발을 했고, 특히 대통령의 뭐랄까요, 종식 발언 좀 섣불렀다라는 지적과 관련돼서도 진영 장관이 좀 아쉬움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군요. 네, 그렇죠. 어제 보면은 주로 주목받은 장관이 진영 장관, 강경화 장관, 추미애 장관 세 사람 정도인데, 강경화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해외에서는 우리의 이제 방역 대처를 칭찬하고 있다. 정부에 문제는 없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왔고, 진영 장관은 좀 소프트하게 대처를 했죠.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지금에서 막 사과라는 단어에 집착한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진영 장관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일단 앞으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 정부도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틀렸지만 잘못한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신뢰를 높이는 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잘못한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뢰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서민 교수님, 이른바 짜파구리 오찬 청와대에 오찬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진영 장관은 앞서서는 잘못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했지만 아무 다른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뭔가 좀 피해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다른 일이라는 게 뭐 꼭 필요하고 이런 일이라기보다도 그냥 오스카 상 탄 사람을 불러서 그냥 같이 있으면서 당신의 그 지지도를 좀 올리고 뭐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건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뭐 영부인부터 비해서 몇 분이 파한 데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방송에 나갔는데 그때 그거를 보고 있는 이 국민들의 심정 같은 거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진영 장관님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장관이 그 대통령한테 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를 건의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 사과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과를 해야지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사과를 계속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정권의 문제가 뭐냐면요. 한번 조금 밀리면 계속 밀려서 완전 끝장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고 나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정도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수많은 사과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뭐 지구 이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큼 그 사람이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 진영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비교돼서 저도 좀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정상이 칭찬받는 이상한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당연한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한 사람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이러는 게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진영 장관이라도 내가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사과하겠다. 뭐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그래도 작은 뭐 위안이 좀 됐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짜파구리 오찬도 사실은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날부터 사실은 굉장한 공포감이 밀려들던 20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나왔던 건데 기생충 영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엄청난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이상 더 확산되지 않았더라면 전 그런 행사 자체가 우리 예전에 뭐 박세리 박찬호 이런 스포츠 스타들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았던 것처럼 기생충 그 관계자들을 우리가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될 수 있는 단계였다면 좋았지만 그때 상황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함께했던 송강호 씨나 봉준호 감독이나 표정이 더 조금 어두웠던 것 대통령 내분보다는 파한대소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저들도 알았을 것이고 물론 다 바쁜 사람들 스케줄 잡아놨으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저 영화 관계자들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할 분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짜파구리 회동에 대해서도 뭔가 송구하다는 말은 해야죠. 정부 입에서 나와야 된다. 오히려 참석한 저런 지금 배우들 감독들까지도 지금 같이 지금 저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전 사실 저분들이 저걸 이해를 못하실 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해한다.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인데 대통령 우리 괜찮으니까 스케줄 취소해라. 전 오히려 저분들이 그렇게 말할 만한 분들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 후에 엄지척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웬 손목에 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라는 그 시계가 진품이냐 가품이냐 왜 저분이 차고 있느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강제 코로나 검사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의 주요 장면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사람은 학문계 가만히 들어서봐 봅니다. 여기 있게 나와갖고 어제 갔다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 명목이 없습니다. 사죄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도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해서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뭐 음수행한 거라고 하는 나는 음수 뭐 잘 몰라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때가 아닙니까?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가 다 서민입니다.
또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됩니다. 마지막에 엄지척까지 여러 논란이 지금 났고 있는데 서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사과를 잘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변에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을 때 사과를 안 하는데 이만희 교주가 아주 전형적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분은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뭐 불 끌려 나오긴 했지만 그냥 뭐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절을 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앞으로 어떻게 협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알맹이 있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결국 이분이 잘못한 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이제 나중에 드러난 게 뭐 기자한테 호통치고 그리고 뭐 질서지키자고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사과할 마음이 없이 그냥 퍼포먼스 이 자체였다. 그냥 신도들한테 하는 그냥 그대로 한 거고요. 별로 진정성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 특히 어제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서 윤 선생님, 그 본인이 정말 영생 불사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기자가 약간 좀 혼을 났다. 호통을 쳤다. 이만희 그 총회장으로부터. 뭐 되게 희비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조리 연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이만희라는 분을 보면은 우리 89세? 우리 나이로 90세인 것 같은데 제 느낌이 그 나이 때 건강이 괜찮은 어르신.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아, 이분은 상당히 정정하시구나 하는데 뭔가 어떤 이성적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것은 뭐 보기가 어려운 그 정도 딱 그냥 어르신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영생불사 뭐 이런 영생불사. 질문. 정말 안 죽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런 질문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자기가 화내는 것도 그렇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조리 연극의 모든 한 장면 같았다. 그리고 보면은 어제 온도가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한 8도, 9도였을 거예요. 예. 9도, 10도 정도였을 건데 최고 기온이 안에 이제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지금 안에 반팔 와이셔츠를 입으신 겁니다.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시계를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분에 대한 이제 우리의 판단은 이분이 어떤 이제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이제 지시를 하고 글쎄요. 그건 전 잘 모르겠네요. 예, 총평. 지금 두 분의 총평 들어봤는데 신천지 피해자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저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배우자를 버릴 만큼 그곳이 진지 진리인 줄 알고 그곳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방금 윤태호 실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만희 총회장이 반팔 와이셔츠를 안에 입고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장 시계를 차고 나와서 이 진위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거죠. 사실 시국의 엄정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왜 저 시계를 차고 나와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많습니다만 오늘 조간신문에 또 보도되고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진위 논란. 진품은 금장이 아닌 은장이다. 일단은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만희 총회장이 방금 착용한 시계는 금장시계. 공황 무늬에 박근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제작한 공식 대통령 시계는 이 사진에서처럼 은장시계라는 겁니다. 금장은 없었다는 겁니다. 전 모양으로 시 단위를 구분하고 날짜 표시창도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시면 이만희 총회장이 찬 시계는 전 모양으로 시 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날짜 표시까지 되어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의 서명 모양도 좀 다르다라고 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인은요, 청와대에서 만든 시계가 아닌 저거 가짜다. 당시 금장이나 금도금으로 만든 적이 없고 날짜판도 없다. 옛날부터 가짜 만들어서 자기들이 차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영 당시 부속비서관 행정관은요, 부속실 근무 당시 보고받았던 건으로 정확히 기억하는데 은색 시계 단 하나의 종류로 제작을 지시했다. 국정홍보비서관실 출신 이사는 명백한 가품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신천지 측은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시계를 받은 게 아니라 지인이 청와대에서부터 받았다라고 하며 선물을 했다고 들었다. 5, 6년 정도 계속 시계를 차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승덕 의원님, 네. 가짜 시계라는 얘기죠? 공식 시계가 아닌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가품이다.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쪽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 거기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그 고위 인사들에게 특별한 선물용으로 고급형 시계를 별도로 사제 제작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그 이만희 그 교주가 2015년에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이렇게 집회한 게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 손을 번쩍 드는데 그때 손에 이제 시계가 있는데 보니까 그 검은 가죽줄로 된 다른 시계 2015년에 그렇기 때문에 5, 6년간 계속 찼다는 말은 저는 이제 신빙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하필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이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게 과연 부주의에 그냥 무심코 차고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이냐 아니 의도가 있느냐 하는 그 의문은 좀 남는 거고요. 만약에 의도가 있다면 만약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새누리를 뭐 신천지가 장명했다 이런 지금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걸 차고 나온 것이 일설에 의하면은 정부 당국한테 확실하게 이제 박근혜 그 지지층을 약간 좀 물먹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분이 또 이제 그 특히 쪽 그 어떤 그 고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열성적으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쳤다.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이만희 교주가 입을 열지 않는 한은 진실은 가려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왜 저 시계를 저렇게 진품도 아닌 시계를 굳이 차고 나와서 일설에는 윤 선생님 반팔을 입은 게 시계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팔을 입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간에 사실은 뭐 방금 여러 설이 있다고는 했지만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시중에 떠도는 그런 설일 뿐인데 처분의 의도야 무슨 생각일까요? 예. 알 수 없죠. 저는 이제 교주가 아니니까 남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교주급이 아니니까. 예. 하지만 그 효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냐, 아니냐, 시계가 뭐, 그럼 누구랑 가깝냐, 안 가깝냐. 이게 따지고 보면요. 지금 코로나19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시계가 진짜면은 어떤 것이며, 가짜면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결과이고 효과죠. 그렇군요. 네. 일각에서는 또 장영 교수님, 봐라. 저 시계가 박근혜 시계다라고 하면서 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벌써 이 틈을 타서. 저는 저 금장 박근혜, 일명 박근혜 시계와 마지막 나갈 때 엄지척과 저는 같은 계획, 저도 그 계획이 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같은 계획 안에 다 정말 철저하게 적용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기자회견. 솔직히 말하면 기자회견도 아니죠.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대화를 나눠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자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쇼를 했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전 같은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당연히 보일 거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만 절 2번 할 때 누구에게 사과를 했냐면 처음에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절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 죄송하다고 절을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저 기자회견은 대국민을 위한 기자회견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무언가 위로가 됐어요. 국민들에게.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죠.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박근혜 시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저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심지어는 지금 저희 영상에 안 나왔습니다만 옆에 귀가 안 들려서 통역사가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 여성의 목소리가 다 전파를 탔잖아요.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아니 왔다 갔다 안 그냥 안 움직였다고 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또 이만희 회장이 안 움직였다 그러고 17일, 27일도 얘기하니까 또 정정해주니까 아 그럼 그날인가?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옆에서 저 질문 아니니까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누가 봐도 지금 저게 뭐지? 그러니까 다 정말 계획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실수할까 봐 옆에 보조하는 여성이 나와서 저 오히려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교주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저게 분명히 저들에게는 어떤 저 엄지척을 누구한테 했을까요?
엄지척. 국민에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게 한 거 아니잖아요. 좀 무언가 지금 저렇게까지 나서는데 이유가 있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싶었던 어떤 신천지는 무엇이며 도대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협조할 것이며 전혀 오가지가 않은 그 뭔가 계획된 저것들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불필요한 시기의 논란인데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좀 저 안타깝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으로 확실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신천지 신도들한테도 그렇고 이만희라는 사람이 상당히 건재하다. 건강한 상태로 정정하구나. 뭐 이제 건강이라든지 어떤 신변의 위협은 없구나. 최소한 그거 하나 확인시켜준 거는 확실하죠.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일설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른바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신천지 측이 당초 밝혔던 이만희 총회장의 음성 판정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강제 검사를 시키려 직접 출동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와 그 장면도 한번 살펴보시죠. 출발해서 여기 오는 도중에 8시쯤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확인이 됐습니다. 과천의 선별 검사소에 가셔서 신원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불응하고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결국 경기도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확인한 결과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음성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 한밤중에 기습 출동 과정이 어땠는지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만희 총회장 직접 강제조사에 나섰는데 이재명 지사는 즉시 보건소 검체 채취 불응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다 라는 이른바 경고성 메시지도 날렸습니다. 오후 7시 20분경 경찰 등과 이만희 총회장의 거처인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만희 총회장은 이 지사가 도착 전에 또 어떻게 알고 몰래 빠져나왔다. 경기도 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게 됐습니다. 오후 9시 15분경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과천 보건소에 방문했는데 여기는 독특한 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차에서 안 내리고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가 진행된다. 차에 탄 채로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정희 교수님, 네. 검체를 채취한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채취를 했다. 음성이 나왔다. 이건 믿을만한 거죠. 공식 검사 결과죠.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검사니까,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하는 검사니까 저 결과는 뭐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이만희 그 총회장의 음성 양성이 저는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 한 분이 음성인지 양성인지가 중요한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확진 판정 받고 있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고 병상이 없고 이런 원인에서 저분이 왜 음성 양성인지를 굳이 밝혀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희 총회장이 음성으로 나오면은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양성으로 나오면은 책임이 2배가 되는 건가요? 물론 아니다. 본인 건강의 그 이만희라는 89세 된 고령자 한 사람의 건강으로서는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게 국가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할 일인지는 뭐 모르겠네요. 저는 좀 의견이 약간 다른데요. 예. 저는 이만희 교주가 그동안 이제 도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이제 이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야, 신천지는 정말 다 걸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의 더 조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그 음성 양성 여부는 다른 데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반발하고 싶은 게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도피를 했다라고 하는데 뭘로부터 어디로 도피를 했죠? 이만희가 무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까? 수배가 됐습니까? 아니,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숨어 있다라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연락을 제가 저희 하고. 집에 있으면 그게 숨어 있는 건가요?
아니 매주 화요일만 나오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음. 이 사람이 도피라는 저는 그게 무슨 제가 조금 표현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연락을 하고 만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고 만날 수가 없고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지금 이재명 지사 저기까지 간 거 보고 저 한 사람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위해서 저 많은 이 공직자들이 가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교수님 말에 또 일리가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아니 여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미스터리한 이 조직에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교주 자체도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강제적으로 저희 검사를 받게 하고 그 자체가 또 국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는 될 것 같아요. 불안감이나 이런 것. 더 불안감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증폭시킨 건 기자회견한 것도 아니냐는 너무 거죠. 불안감이 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어떤 응징 차원이었었던 거잖아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한밤중에 경찰까지 이끌고 대동해서 사실은 강제 신체 검사 시도를 했던 것이 과연 적절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중대본은 우리 윤태곤 실장과 김정기 교수님 의견대로 공식적인 의견을 냈는데 신천지 강제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중대본이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혜영 교수, 서민 교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검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중대본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그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윤 선생님, 지금 중대본에서는 어찌 보면 추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지시했는데 같은 정부지만 중대본에서는 강제 수사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또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정부라든지 정치인의 조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거예요. 실제로 국민들이 불안감, 감정적인 부분에 충족을 시켜주는 게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이재명 지사가 저런 행위한 데 대해서 속 시원하다. 역시 이재명이다. 박수치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다퉈서. 근데 이제 중대본이 생각하는 거는 그 앞쪽보다는 뒤쪽.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예컨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이렇게 입수한다면은 그 명단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그것도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은 김강립 본부 총괄 조정관이 말하는 대로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은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행정적 책임은 나중에 충분히 다에게 받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짧게만 제가 해명을 하자면 저는 신천지 전체 관계 강압 수사하는 건 저도 사실 중대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들도 인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입장은 교주 이만희를 제외한 신천지 그 어린 학생들이나 신도들은 어쩌면 전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빨리 가정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인권을 존중하되 이만희는 너무나 상징적인 문제고 이만희의 위치 파악을 정부가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까지 교주 위치 파악도 안 됐어?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모임이 이런 불안감을 일단 해소시켜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이만희에 대한 그 강압수사나 강제수사는 상징성을 넘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거나 안심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논란이 어제 국회에서도 재현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선검찰청이 지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이라도 신도들이 예. 제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총력전으로 이 명단을 구해서 제대로 그 동선을 차단한다든지 전파를 막는다든지 하는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전 국민 86.3%, 86.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수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을 해라. 도대체 검사입니까, 장관이? 방금 보셨듯이 정부에서도 의견은 다릅니다. 중대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겠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서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또 진보 진영의 몸을 담고 있었던 민변 소속 권경혜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이른바 강제 수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경혜 변호사. 감염병 재난 전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 트랙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다.
이 사태에 책임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파 마녀사냥식 폭력에 가깝다. 박원순 시장의 고발 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 재난이 지금 윤석열을 잡을 호기로 보이냐? 라는 문제점을 또 지적한 거거든요. 서민 교수님,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고 나서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지금 권경희 변호사의 지적처럼 윤석열 뭐하고 있느냐, 박원순 시장 말하는 거 못 들었느냐라고 윤석열을 또 공격하는 형태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공격한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 사건 하나만 벌어져도 윤석열 뭐 하냐 맨날 이런 식의 글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윤석열을 비난한 거는 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전염병에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메르스 때도 그 비슷한 일을 하셔서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다가 이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 신천지 교주 그걸 통해서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또 아마 새로운 전략을 박원순 시장이 펴야 되지 않을까. 같은 강제 수사라도 박 시장 스타일은 효과를 못 받고 이 지사 스타일은 찬성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전 둘 다 이제 쇼맨십으로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사실 이재명 지사가 경찰도 아닌데 굳이 가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가신 거는 역시 지지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꼭 찍어서 얘기한 것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그런 그 친문들의 반감을 이용해서 이제 지지를 올려보자고 하는 것인데 역시 둘 다 이제 지지를 올려보자 하는 건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조금 좀 안 된 거 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을 짜가시라는 거죠. 예. 지금 패널들의 다 개인 견해라는 거 제가 정부 다시 한번 편을 좀 말씀드릴게요. 들고 싶은 게요. 총리실이라든지 중대본에서 신천지 측을 이제 뒤에서 부스르기도 하고 압박도 해가면서 다 명단도 받고 자진 폐쇄를 이끌어내고 폐쇄가 안 되는 데는 행정명령을 내서 폐쇄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좀 오히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한테 공유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뒤에서는 그걸 이제 다 떠들썩하게 하면은 또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신천지를 때려잡아야지 신천지하고 대화해가지고 명단 입수하냐. 근데 명단을 대화를 해가지고 입수한 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지.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26만 명의 명단을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유를 해가지고요. 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불안감을 진정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말해요. 말씀하세요. 그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신천지 모두 검사해야 된다는 건 반대인데, 근데 단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는 좀 약간 강력하게 조사해서 음성 양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만희 교주 주위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양성이라 그러면 다 퍼져나갈 수가 있고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티푸스 메리라고 이 메리가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맨날 그 더러운 손으로 장티푸스를 막 옮기고 다녀서 결국 나중에 하숙방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을 옮긴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강제 수사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만희 교주는 특히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신도 말고 이만희 교주 정도는 좀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예, 이만희 총장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 판에 조국 전 장관도 참전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호소라면서 최 지사의 SNS 글을 인용해서 올렸는데 신천지 통제만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제압할 수 있다. 뭔가 지금 정부 여당 소속의 주요 장관과 지자체장들과 결을 같이 합니다. 신천지를 통제해야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사법당국의 공세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글을 조 전 장관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국가 제발 그만 좀 해라. 네가 하는 말은 족족 너 자신에게 돌아가니까. 진보를 통째로 말아먹고 무슨 미련이 남아서 저런지 모르겠다. 라는 또 비판의 글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승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정부의 책임 일설에 따르면 신천지의 탓으로 돌리면서 정부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정점에는 아니 신천지를 잡는 정부의 잘못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비호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조 전 장관은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올린 걸까? 가만히 지금 수사는 아무래도 지금 재판받는 분이 조용히 계시는 걸 국민들은 바랄 텐데 왜 이제 그런지 그건 저는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중권 교수가 이제 국가 제발 그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신천지라든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가 볼 때는 좀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명단을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문을 따고 들어간 거 저는 그걸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워낙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은 필요하고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강제로 그런 자기가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모든 책임을 신천지라든가 이만희 교주에게 미루면서 이만희 교주를 살인죄로 지금 고발한 거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죽음에 이른다는 애경 가능성이라든가 자기가 명단을 일부러 주지 말라고 지시한 이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살인죄로 고발한다는 건 자칫하면 사실 무고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다들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인 행위는 어떻게 보면 원인 책임 이걸 혼란시키는 거죠. 정부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조국 수사처럼 다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뭐 비리라든가 뭐 온갖 게 이제 드러날 거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신천지에 대한 정말 마녀사냥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역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결코 윤 총장이 잘하고 있는 거다. 사태가 좀 진정이 다음에는 분명히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제가 봅니다.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 게요. 말하자면은 고승덕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은 비리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본건하고 상관없는 그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별건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은요, 그럼 속으로 웃을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별건 수사를. 라고 해서 또 이제 하나의 이제 전범을 만들어 놓는 거죠. 관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다 별건 수사하고 피의사실 공표하고 아니 다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라고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검찰개혁은 또 이제 X자인 거죠. 예. 지금 잠깐만 보충을. 잠시만 이 대화를 듣는 바이러스 전문가 김정기 교수님의 초점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사실 코로나19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교수님? 네, 지금은 국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지금 코로나19를 빨리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뭐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수사해야 될 게 있으면 수사를 하고 이러는 게 더 우리 정부의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과학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그리고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어쩌면 유일한 방법,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스크 판매가 공적 판매가 시작됐지만 저희 박정도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10분도 안 돼서 마스크가 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5시간 넘게 사람들은 줄을 섰지만 빈손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우체국 마스크 판매 10분 전.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은 새벽 6시 이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6시부터 와서 이 짓을 어떻게 매일 해야 되냐고요. 마스크를 사려고 이게 줄을 쓴다는 게 이게 있을 말이 되는 거예요. 마스크 전쟁에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5시 반이요. 힘든 게 이게 다리도 아파 죽겠고 이게 덜덜 떨리고 지금 속도 비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무슨 장관들 와서 한번 줄 좀 서보라 그래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다고도만 이거 진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들고 있어요. 120명 넘게 줄을 섰지만 80명까지만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분. 30. 판매는 10분 만에 끝났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내일 번호표! 덕소 시민이 예? 지금 시민 몇 명인데 어떻게 새벽장 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예, 81번 못 받았어요. 마스크 떨어진 지가 한 일주일 됐어요. 아니, 애들 둘이 손주 어떻게 다 처리할 거예요? 찔끔 내려온 마스크를 판매하는 우체국장도 괴롭습니다. 물량은 한정돼 있고 오시는 고객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진짜 죄송한 마음. 또 다른 공적 판매처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좀 오래 써가지고요. 호치께서 받고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힘들게 녹음 찍어서 힘들게 일하니까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와구 은행 여러분들 정말 제발 좀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 오후 2시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15분 만에 준비한 마스크 400장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정부는 공급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하루가 급한 시민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곳곳에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고 시민들은 줄을 섰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정부가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제 588만 장을 풀었다는데 시민들은 마스크를 못 구해 원성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성동 우체국 이제 마스크가 없다. 우체국 직원 시민 대여섯 명이 없으면 사과라도 하라. 보셨듯이 길게 대여 시간 동안 줄을 섰다가 이제 마스크 없는데요. 내 차례에서 가보니까 라고 하니까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체국 직원 입장에서도 위에서 내려온 마스크가 이밖에 없는데 다 판매를 할 수 없으니 우체국 직원은 난감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소동은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어제 오후 대구, 중구, 포정동 대구 우체국 확진자인데 마스크를 구입하러 왔다라는 A씨 50대 남성의 혼잣말 주변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같이 줄을 섰던 사람이 확진자였다는 겁니다. 이송후 검사 결과를 했는데 정말 확진자가 맞았습니다. 그 마스크를 사러는 몇 시간 동안 긴 줄 가운데 확진자가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김정기 교수님, 특히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신문 읽은 남자에서도 제가 사진 한 장 소개해드렸어요. 정말로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몇 시간 동안 저희들보다 더 바짝바짝 줄을 섰는데 그중에 확진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어제 저도 그 모 행복한 백화점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판매가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12시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있죠. 빽빽하게. 예, 거기까지만 해도 한 100명 이상,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까지 있었는데 1시간 뒤에 다시 보니까 그 줄이 한 300m까지 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앞뒤로 서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서 있게 되면 서로 앞면과 앞면이 교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침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감염자라면 타인한테 충분히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50대 남성이 확진자였던 걸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 이 마스크를 요즘에 일회용이라 원래는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 물량이 없다 보니까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오염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반복 사용하되 감염원에 노출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됐을 때는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마스크를 저렇게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 저도 포함해서 마스크가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반복해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출이 돼서 감염원에 노출이 되면 나중에 반복 사용 시에는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길게 늘어서는 행위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 밤사이에 600명이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4,812명으로 증가를 했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마스크는 국민들이 살 수 없어서 확진자가 함께 뒤섞일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 그런 걱정까지 국민들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집권여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이런 발언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공급 물량 갖고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바꿔 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보통 2개 가지고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 없으니까 여러 번 좀 쓰자, 써도 된다라는 말로 들리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섰다가 허탕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는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장희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직접 줄 서보라고 아까 누가 그러셨죠? 5시간 줄 서서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의 심정을 좀 알면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그 마스크가 없는 게 이해찬 대표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치인의 말 한마디, 그것도 집권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는 사실은 굉장히 방향성이나 국민들에게 와닿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 저 말투라도 사실은 이러이러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 때 다 같이 좀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하나로 좀 뭉칩시다. 이렇게 응원이나 같이 함께 아픔을 나누는 이런 메시지였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은 그래. 우리가 같이 어쩔 수 없어. 마스크 없는 게 정부 탓이 아닐 수도 있어. 오히려 이렇게 마음 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근데 가지 참이 써라? 근데 저걸 너무나 나도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써라라는 것은 이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줄 선 사람들 다 바보예요? 집에 있는 거 꼬매 쓰고 며칠째 쓰면 될 걸 왜 저렇게 줄을 섰죠? 줄 섰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대처를 정부가 못한 걸 인정을 해야죠. 저기 인구가 몇 명이라는 거 파악이 안 됐겠어요? 5장씩 나눠졌을 때 400장이면 80명까지밖에 못 준다는 거 몰랐겠어요? 줄 선 새벽 시간부터 국민들이 나와 있으면 미리 가서 80명까지밖에 안 되니까 뒷분은 돌아가세요라고 안내라도 했었어도 사람들이 물론 항의를 했겠지만 저렇게 기다렸다 못 받고 돌아서고 아니 400장 장난해? 이런 화가 나는 얘기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경험하게 해준다더니 이거였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국민들 앞에 미안합니다. 정말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믿지. 당당하게 나도 일주일에 2개 써. 이거는 크게 위안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님 제가 쓴소리 그냥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불편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 교수님, 의학 박사시잖아요. 네. 아니, 이 사태가 이제 시작을 해보면, 원래 우리나라가 마스크 이제 지금 하루에 1200만 장 만듭니다. 근데 늘 이랬던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전에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질병관리본부 이제 부탁으로 인해서 20시간씩 하루 돌리면서 1200만 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맥시멈이란 말이죠. 근데 정말 웃긴 거는 그 만든 거를 우리 국민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 2월에 굉장히 많이 중국에 수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6억 장 뭐 수출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채널에 1월 말쯤부터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마스크 매선 매적에 대해서 그때 이제 취재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그런 걸 보고서 정부에서 당연히 수출도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수출 금지 조치가 나온 게 거의 2월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이게 재고만 충분히 지금 1200만 잔책이 계속 매일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애로를 겪지 않아도 됐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왜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나 위기에 닥치면 능력을 알 수 있는데 이 현 정부의 이 능력은 지난 정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더 불만이었던 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중국에 처음에 우한이 막 고통에 받고 이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같은 거 제공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잘했다라는 그때는 그분이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왜 지원해주는 나라가 없죠? 외교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입국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너희들 이해한다. 다만 우리가 힘드니까 같이 좀 도와줘라. 저는 이런 분위기로 좀 나는 이런 외교적인 활동에 대한 성과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눈치를 봤는데 눈치를 본 나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죠? 마스크 몇백만 장씩 보내주나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이 SNS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느냐라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 사진 한 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의 코로나 대응팀 직원들입니다. 직원 15명이 모두 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진을 김승환 교육감이 본인의 SNS에 올린 겁니다. 해당 글을 본 A씨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확진자 나오면 전북 교육이 마비된다. 회식이나 소모임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민이 댓글을 남기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김승환 교육감 본인이 답글을 달았는데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객관적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을 잠재적 감염자로 봐야 하느냐? 회식이나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이유는 뭐냐? 라고 뭔가 시민의 댓글에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만한 답글을 단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건강하면 마스크 쓰지 마라. 손 세척이 중요하다라는 기사를 게재를 했고요. 그러자 김승환 교육감의 SNS 친구 B씨가 댓글을 답니다. 교육감 개인의 생각을 전 직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자 김승환 교육감이 너 댓글 캡처했다. 라는 경고성 답글을 답니다. 캡처해서 고소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B씨가 다시
답글을 답니다. 제 개인 의견인데 캡처했다는 말에 압박감을 느낀다. 다른 직원들은 압박감 안 느꼈을까? 라고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고승덕 의원님, 이 김성환 교육감의 행동,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마스크 왜 써야 되느냐? 모이는 사람들마다 전부 뭐 잠재적인 감염자냐? 이렇게 해서 마스크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개학을 연기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개학을 하십시오. 왜?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지금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게 되면 개학 연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개학은 연기하면서 마스크는 안 써도 된다. 이건 저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국민이 마스크 써야 된다는 것을 아는 이 상황에서 이 교육감만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는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기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마스크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죠. 미국 CDC에서도 뭐 마스크의 적극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가진 것도 있고 미국의 실제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도 맞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건물 같은 데도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교육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남들한테 뭐 권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회식이나 소모임 자제해달라는 이유는 뭔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소셜 디스턴싱,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말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개학까지도 연기하고 있고. 근데 저것도 소용이 없다. 저는 100번을 양보해서 마스크에 대한 개인적 견해니까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말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요. 댓글을 캡처했다. 이 발언도 논란이고 김정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전북교육감 본인은 마스크를 뭐 안 쓸지 몰라도 팀 전북교육청 직원들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안전과 나의 건강과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권리거든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쓰나 다른 사람한테 쓰지 말라고 괜히 내가 마스크 실내에서 쓰고 있다가 교육감이 보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강요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마스크를 왜 써야 되냐면 지금 코로나19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를 보호해야지만 감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회식 문제 물론 경제적으로 요즘에 다 식당들마다 굉장히 어려워서 마음은 아픕니다만 현재 뭐 의협에서 최근에 3.11 뭐 원칙 뭐 이런 것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거는 가급적 자제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감염병 방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게 특히 교육감이라는 위치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어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중국도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죠.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고 답변했죠. 우리나라가 이런 수모를 당해도 되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스스로의 방역 능력이 취약한 나라들이 대다수고요. 국경 간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놓는 게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다 하는 게 또 WHO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총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미련을 버릴 수 없는 비례위성이라고 다뤄봤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소위 비례위성 정당을 결국은 만들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개혁연합 가칭까지 나왔고요.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 중앙선관위에 돼 있습니다. 발기인 등은 43명인데 문성근, 한환상, 함세용, 황교익 결국은 민주당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민주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가칭 당의 관계자들은요.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를 깨트리려고 해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라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각 당이 후보를 파견해서
총선 뒤에 당선자들이 원래 속한 정당으로 복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입장? 강훈식 수석대변인, 외부에서 온 제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낙연 상임위원장도 당에서 합당한 직책 가진 분들이 입장을 정해서 내놔야 한다. 이낙연 전 총리도 선대위원장 아닌가요? 다른 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발언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외부에서 온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결정을 대략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의총도 하고 최고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우리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의 제안이고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에도 맞는 얘기예요. 정신에 맞는. 글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표의 취지와도 맞다라고 하자 진행자 김호진 씨도 그 정신에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을 통과시킨 당사 중에 한 명인 정의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민주당이 수구 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 개혁 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려놓은 70년 승자 독식의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 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윤태곤 실장님,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꼼수다, 위법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꼼수가 아니고 위법이 아닌 겁니까? 아니 이제 위법은 아닌 걸로 선관위에서 나니까 만들어도 이제 위법은 아닌 거죠. 근데 꼼수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두 가지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꼼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하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의 두 가지 측면인데 예. 꼼수라는 지적은 이제 피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정당한 꼼수다. 꼼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역꼼수를 쓰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명분은 계속 가지고 가겠죠. 왜냐하면 깃발은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현실화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컨대 여기 말씀하신 게 민주당, 정의당, 뭐 녹색당 등에서 파견 받아가지고 당선된 거를 이제 다시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자인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길 것이며, 그러면은 이제 1번은 누구 뭐 정의당 몫이냐, 뭐 2번은 뭐 민주당 몫이냐, 이런 것에 대한 거, 그 다음 공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를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과연. 이 안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5인 회동에서 이제 이 논의를 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걸로 뭐 가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게 현실적으로 만든다면은 통제를 해야 되고 공천을 해야 되고 순위를 매겨야 되는 건데 예.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예. 고승덕 의원님. 네. 예컨대 지금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위성정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저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정당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고 이른바 민주당 안팎에서 뭔가 호응이 있는 모양새. 진짜 할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고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면 민주당 본당은 비례 후보를 안 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반대하는 정의당은 거기에 참여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자꾸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지역구에 맛 후보를 내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꼼수, 그러니까 낙꼼수가 이제 나독꼼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낙꼼수. 네, 나독꼼수. 네, 니꼼수, 낙꼼수. 나독꼼수, 역꼼수, 낙꼼수. 나독꼼수. 예. 아까 윤소아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밝힌 그 정의당은 반대한다는 것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만의 그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 때를 전제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제 정의당까지 끼워가지고 연합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이 거기까지 반대하는 것으로는 아직은 저는 이제 그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대체 이런 기상천외한 그 연합 비례 그 정당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해가지고 뭐 뉴질랜드 이야기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연정을 하기 위한 전제예요. 그래서 연정에 참여하는 그 정당들끼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협상에서 공통 분모를 추출하고 우리가 연정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건 정책 협상이라든가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의 덕꼼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도 꼼수가 아니라 덕꼼수. 덕꼼수다. 네, 덕꼼수.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다 있다고 하지만 실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명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본인의 글로 무리를 빚었던 공지영 작가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더 논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박근혜 정도였다면 희생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그렇게 악마화돼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많은 지도를 올리면서 투표 잘해야 한다라고 마치 대구 경북 주민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희생자가 많이 된 것 같은 글을 올린 거에 대한 해명인데 선 교수님, 이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명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이제 드디어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약간 이상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게 어떤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동남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목사님이 이러셨습니다. 야, 니네 하느님 안 믿어서 이렇게 될 거다. 뭐 거의 그거랑 똑같아요. 자한당 뽑아서 니네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논리고요. 저분은 정말 저분 발언을 아예 보도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뉴스가 되고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계속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군요. 네, 채널 A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공지한 작가는 아예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패널들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 서민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 같은 편 아니에요, 우리? 알겠습니다. 장영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이만희의 시계, 이만희의 엄지척과 좀 결이 같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어떤 발언이었던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틀째 대구에서 진료 봉사 중이에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어제보다 맞는데 꼭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틀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대표 부부가 자원봉사 중인 대구 동산병원 오전 오후 풀타임 진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병원 관계자들은요. 안 대표 부부가 다른 봉사 의료진의 2배 일을 한다. 언론에 난 흠뻑 젖은 사진이 그대로의 모습이다. 힘드시죠? 라고 물었더니 웃기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는 진료 마치고 나오며 생각보다 훨씬 덥고 힘들었다라고 말했고 의료진들을 향해 힘내시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는데 김정인 교수님, 이게 안철수 대표가 의사 면허를 3년 주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도 면허 신고를 마쳤고 또 한 해 30평점 이상 이수한 의사협회 모범회원이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중요한 겁니까? 뭐 진료를 하려면 당연히 의사 면허가 있어야겠죠. 갱신을 해야 되는군요. 네, 이거는 서민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예. 어찌됐든 뭐 충분히 의료봉사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은 된다 그렇게 보고 어쨌든 다른 어떤 거를 다 배제하고 저 행위 자체는 참 도움이 되고 대구 경북 대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서민 교수님도 의사 면허 있죠? 네, 저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8시간 정도 이제 연수평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귀찮고 막 짜증나 그래가지고 교육 받을 때마다 막 이러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분은 그렇게 바쁘신 분이고 당도 막 만드시고 독일도 많이 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연수평점을 유지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이거 진짜 존경합니다. 안철수. 또 저보다 30평점 한다는 거는 인간이 아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저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그렇게 많이 공이 든다. 30평점. 그러니까 정치하실 생각이면은 사실 그건 이미 다 폐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의원을 개업하실 게 아닌가 생각 좀 들어요. 예, 서민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농담처럼 같은 편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농담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혹여 또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다 패널 개인의 의견들을 전달해주는 방송이고 누구의 불편부당의 자세로 늘 방송이 임하고 있다는 것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농담이지만 사족으로서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하루 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 현재 증가를 했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이로써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4,81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519명 증가를 해서 총 3,600명이 됐는데요. 총 확진자의 74.8%가 대구 지역의 확진자라는 통계도 현재 들어와 있고요. 경북 지역의 확진자도 61명 증가를 해서 총 685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7명 확진자가 나왔고요. 충남에서도 3명, 경기, 부산, 광주에서도 2명 확진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도 1명씩 확진자가 증가를 해서 60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된 거고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도 3명이 추가가 돼서 총 31명의 확진자 수가 됐고요. 육군, 해병, 간부, 공군, 군무원도 대구, 포항, 대구에서 1명씩 확진자 수가 나왔다는 뉴스 속보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시작될 인터넷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박원순, 이재명, 안철수 세 사람의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행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격 토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권의 무리수냐 아니면 소시행보냐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2사말로 지금 잠시 후가 아니라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토커는 서민 교수님과 윤태권 실장님, 본방에서도 뜨겁게 두 분이 붙었는데 2사말로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죠.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낫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